어제 저녁 자녀와 통화를 했습니다. 안부를 묻는 말에 짧게 대답하고 바쁘다며 먼저 끊어버리는 전화. 그 뒤로 계속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새벽에 잠이 깨어서도 아침에 눈을 뜨고서도 자꾸만 그 서운함이 가슴을 짓눌렀죠. 내가 뭘 잘못했나? 예전엔 그렇게 다정했는데 부모 마음을 이렇게 모를까? 이런 생각들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돕니다. 통화는 겨우 2분이었는데 그 서운함은 이틀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며느리의 무심한 한마디, 친구의 서운한 행동, 길에서 어깨를 부딪힌 젊은이의 무례한 말투. 그 순간은 짧았지만 그로 인한 마음의 상처는 며칠이고 몇 달이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왜 우리는 이미 지나간 아픔을 이렇게 오래도록 품고 있을까요?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기억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보시도록 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얻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며칠이 지나 마음이 흐트러지면 영상을 찾아 다시 시청하시면서 마음을 가다듬어 보세요. 달라진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옛 선승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고통이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을 붙잡고 있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십니다. 내가 원해서 고통스러운 것도 아닌데 왜 내가 고통을 붙잡고 있다는 걸까요?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말씀에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사성제, 그 중에서도 고진멸도의 진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원인이 바로 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매달리고 놓지 못할 때 고통이 시작된다고 하셨죠.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처음으로 5명의 수행자들에게 설법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고통이 생긴다. 집착을 놓으면 고통도 사라진다. 단순하지만 우리 삶의 핵심을 꿰뚫는 가르침입니다. 잡보경에는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인도에서는 원숭이를 잡을 때 특별한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좁은 입구의 항아리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먹이를 넣어두는 것입니다. 원숭이가 손을 넣어 먹이를 움켜쥐면 주먹이 되어 손을 빼지 못합니다. 사냥꾼이 다가와도 원숭이는 먹이를 놓지 못합니다. 먹이를 놓기만 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끝까지 놓지 못하고 잡히고 맙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다들 어리석은 원숭이네 하고 웃으십니다.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서운함이라는 먹이를, 분노라는 먹이를, 후회라는 먹이를 움켜쥐고는 놓지 못해서 스스로를 고통의 감옥에 가두고 있는 건 아닐까요?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증오는 증오로 끝나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끝난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우리가 상처를 붙잡고 있는 한 그 상처는 계속해서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놓아주고 사랑과 이해로 바꿀 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고통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말로는 놓아주면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분명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해보세요. 그냥 듣기만 하고 그렇구나 하고 생각만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첫째,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은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먼저 알아차려야 합니다. 자녀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 때 그 순간 잠시 멈추고 내가 지금 서운함을 붙잡고 있구나 하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거울을 보듯이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아, 가슴이 답답하구나. 속에서 뭔가 부글부글 끓는구나. 눈물이 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몸의 감각과 마음의 상태를 그저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알아차림만으로도 우리는 감정과 나 자신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서운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서운함이라는 감정이 일어났구나 하는 알아차림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둘째, 수용, 즉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서운함이나 분노를 느끼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감정입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창피하다 하고 자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 지금 서운한 마음이 일어났구나. 당연한 거야. 나도 사람인걸. 자신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마치 울고 있는 어린아이를 달래듯이 자신의 마음을 토닥여주는 것입니다. 한 보살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처음엔 화가 날 때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억눌렀어요. 그러니까 더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화가 나는구나. 그럴 수 있지 하고 인정하니까 오히려 화가 빨리 가라앉더라고요. 마치 울고 있는 아이한테 울지 말라고 하면 더 우는데 많이 속상했구나 하면 금방 그치는 것처럼요. 셋째, 거리두기입니다. 감정을 알아차리고 수용했다면 이제는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마치 강물이 흐르는 것을 강둑에 서서 바라보듯이 내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을 조금 떨어져서 관찰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서운함이라는 구름이 지나가고 있구나. 저 구름은 잠시 후면 지나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감정도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큰 분노도 깊은 슬픔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옅어집니다. 우리가 계속 붙잡고 있지 않는 한 말입니다. 넷째, 놓아주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그 감정을 함께 내보낸다고 상상해 보세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이 해보세요. 편안한 자세로 앉으셔서 눈을 감으세요. 숨을 들이쉬면서 나는 내 마음속에 서운함이 있는 것을 안다 하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숨을 내쉬면서 나는 서운함을 놓아준다 하고 말합니다. 이것을 5번, 10번 반복하다 보면 정말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왼손 주먹을 꽉 쥐어보세요. 그 주먹 안에 당신의 서운함, 분노, 후회가 들어있다고 상상합니다. 이제 천천히, 정말 천천히 손가락을 하나씩 펴보세요. 마지막 손가락까지 다 펴고 나면 손바닥을 하늘로 향하게 하고 이제 놓아줍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한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 왜 뜨겁냐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놓으면 됩니다. 그것뿐입니다. 단순하지만 가장 핵심을 찌르는 가르침입니다. 제가 실제로 듣고 경험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72세 박정자 할머니는 3년 전 돌아가신 남편과의 마지막 대화를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여느 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부부의 평범한 아침이었죠. 남편이 된장찌개가 싱겁다고 투정을 부렸고 박 씨는 맨날 짜다 싱겁다 몇십 년을 함께 살아도 당신 입맛 맞추기 너무 힘들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남편은 밥숟가락을 탁 내려놓고 그래. 나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지. 늘 마누라 힘들게만 하는 사람하고는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점심때쯤 연락이 왔습니다. 기원에서 바둑 두다가 쓰러졌다고
병원으로 빨리 오라고.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그 후 3년 박 씨는 매일 그 아침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때 한마디 따뜻하게 못했을까? 그냥 알았어요. 내일은 덜 짜게 끓일게요 했으면 됐는데 40년을 살면서 왜 그 하루, 그 한순간을 참지 못했을까? 매일 밤 같은 꿈을 꿨습니다. 그 아침으로 돌아가는 꿈. 하지만 꿈속에서도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남편은 나가버립니다. 잠에서 깨면 베개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걱정했습니다. 엄마, 아버지도 엄마가 이러는 거 원하지 않으실 거야. 하지만 그런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숫덩어리가 된 내 마음을 알겠니 하는 마음만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절에서 우연히 만난 보살님이 차를 한 잔 권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보살님, 그 후회를 3년째 붙잡고 계시네요. 그 후회가 영감님을 다시 살려주나요? 박정자 할머니는 그 말에 무언가 머리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보살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영감님은 이미 편안한 곳으로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보살님만 아직도 그날 아침에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영감님이 보시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실까요? 그날부터 박정자 할머니는 조금씩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 사진 앞에 앉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오늘은 그 후회를 조금 내려놓을게요. 당신도 거기서 편안하셔야 해요.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면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잊고 있던 좋은 추억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혼 때 남편이 자전거 뒤에 태워주던 일, 첫 아이 낳고 남편이 서툴게 기저귀 갈던 모습, 퇴직하고 둘이서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 했던 일.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저는 마지막 5분만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 5분 때문에 40년의 행복했던 시간을 다 잊고 있었어요. 75세 정필순 할머니는 며느리와의 관계 때문에 10년을 마음고생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전을 부치는 방법이 마음에 안 든다고, 김치 담글 때마다 가르쳐 준 대로 하지 않는다고 잔소리를 했고, 며느리는 점점 시댁에 발길을 끊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버릇이 없어. 내가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아들도 점점 뜸해졌고 손주들 얼굴 보기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상을 당해 장례식장에 갔다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친구도 며느리와 사이가 안 좋았는데 임종 때까지 화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며느리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정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나도 이대로 가면 아들네랑 남처럼 살다가 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자신의 시집살이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서운했는지, 시집살이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그때 그렇게 힘들었으면서 왜 며느리 마음은 이해 못했을까? 다음 날 정 씨는 용기를 내어 며느리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했구나. 미안하다. 며느리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이내 울먹이며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했습니다.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며느리가 맛있는 음식을 해서 찾아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 사랑해요 하고 안깁니다. 정 씨는 말합니다. 10년 동안 붙잡고 있던 시어머니의 권위를 놓아주니 가족의 사랑을 얻었어요. 하고요. 사실 우리 모두가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지 않나요? 명절 때마다 상처 주는 말을 하는 형제자매에 대한 서운함. 몇 년 전 친구와의 금전 문제로 생긴 앙금. 사위나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 품고 있는 불만. 병원비 때문에 자식에게 부담 준다는 미안함과 자책.
이 모든 감정들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놓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의문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놓아준다는 것이 그냥 포기하는 건가요? 체념하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헷갈려 하십니다. 놓아주기와 포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포기는 무력감에서 나옵니다. 어차피 안 되니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는 패배감에서 나오는 것이 포기입니다. 반면 놓아주기는 지혜에서 나옵니다. 이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라는 깨달음에서 나오는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 마음에 들지 않는 직업을 선택했다고 합시다. 포기는 그래.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라. 나는 모르겠다라고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반면 놓아주기는 내가 선택한 길이구나.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너를 믿고 응원할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면서도 사랑의 끈은 놓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놓아주기입니다. 우리가 자녀의 모든 선택을 통제하려 들 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한 어머니가 이런 경험을 나눴습니다. 아들이 안정적인 대기업을 그만두고 창업한다고 했을 때 한 달을 밤잠을 못 잤어요. 설득도 해보고 화도 내봤지만 소용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왜 아들 인생을 대신 살려고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원하는 건 아들의 안정이 아니라 제 불안을 없애는 거였더라고요. 그걸 깨닫고 놓아주니 오히려 아들과의 관계가 좋아졌어요. 상처받은 것을 어떻게 그냥 놓아줍니까? 억울하고 분한데. 네, 맞습니다. 억울하고 분합니다. 그 감정은 정당합니다. 누구든 그런 일을 당하면 화가 나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놓아주기는 그 일이 괜찮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용서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 상처를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이 나에게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 스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화살을 쏘았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맞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화살을 계속 만지작거리며 상처를 더 깊게 만드는 것은 스스로 쏘는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화살은 막을 수 없었지만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상처를 계속 들여다보고 그때 그 상황을 반복해서 떠올리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하면서 자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스스로에게 쏘는 화살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80대 김순례 할머니는 40년 전 시어머니에게 받은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았습니다. 처자일을 낳았는데 딸이라고 대놓고 무시했어요. 아들도 못 낳는 것이 하면서요. 그 말이 40년이 지난 지금도 가슴에 박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2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나는 아직도 40년 전 그 말에 묶여 있구나. 시어머니는 떠났는데 그 상처는 내가 계속 살려두고 있었구나. 그 깨달음 후에 김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옳았다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건 잘못된 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이 저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제 남은 인생을 40년 전 그 말에 바칠 수는 없잖아요. 잊으려 해도 자꾸 생각나는데 어떻게 하죠? 놓아주기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은 날 수 있고 또 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 뇌는 특히 감정적으로 강했던 기억을 오래 보관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억이 떠올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예전에는 그 기억이 떠오르면 또 생각나네.
정말 억울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졌다면 이제는 또 그 기억이 방문했구나. 안녕, 잠시 있다가 가렴하고 가볍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흉터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생각날 때마다 아프겠지만, 또 생각나는구나. 하지만 이제는 놓아줄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다 보면 점점 그 기억의 힘이 약해집니다. 한 분이 이런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예전엔 그 기억이 큰 바위처럼 무거웠어요. 이제는 조약돌 정도? 아직 있긴 하지만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을 정도예요. 언젠가는 모래알이 되겠죠. 나이 들어서 이제 와서 무얼 바꾸겠습니까?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왜일까요? 인생의 경험이 쌓인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를 실천할 수 있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놓아주고 싶어도 자존심이, 체면이,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서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진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이 생겼습니다. 체면이 밥 먹여주나 자존심이 뭐 그리 대단한가 하는 달관의 지혜가 생긴 것입니다. 실제로 70세에 시작해서 80세에 마음의 평화를 찾으신 분도 있고 85세에 처음으로 이제야 편안하다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92세의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0세의 큰딸과 50년 만에 화해했어요. 서로 고집 피우며 50년을 남처럼 살았는데 내가 먼저 미안하다 한마디 했더니 딸이 펑펑 울더라고요. 2년 남짓 화해하고 살다가 딸이 먼저 갔지만 그래도 화해하고 보낸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안 그랬으면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늦은 때란 없습니다. 숨을 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비워내는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젊은 시절에는 무언가를 쟁취하고 이루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좋은 직장, 좋은 집, 자녀 교육, 사회적 인정. 그것들을 위해 우리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시대의 미덕이었고 우리는 그 역할을 충실히 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더하기가 아닌 빼기의 지혜, 채우기가 아닌 비우기의 지혜, 잡기가 아닌 놓아주기의 지혜 말입니다. 고통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을 붙잡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비난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놓을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말입니다. 30년 전 형제와 다투고 왕래를 끄는 그 서운함. 며느리나 사위가 명절 때 보인 무성의함에 대한 섭섭함. 은퇴 후에 느끼는 존재감의 상실. 자녀들이 자주 찾아오지 않는 것에 대한 원망. 건강을 잃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먼저 떠난 배우자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무겁게 합니다. 마치 등산을 하는데 필요 없는 짐을 잔뜩 짊어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젊을 때는 그 무게를 견딜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짐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놓아주면 어떨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은 어제의 서운함을 조금 놓아줄게. 점심을 먹고 나서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오전의 짜증을 지금 놓아줄게. 저녁에 잠들기 전에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 이제 놓아줄게. 단번에 모든 것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욕심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하나씩 놓다 보면
어느새 우리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 있음을 느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짐은 가벼워야 합니다. 몸의 짐도 마음의 짐도 말이죠. 우리가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을까요? 세월이 우리에게 주름과 흰머리를 선물했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마음의 자유를 선물하면 됩니다. 법정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버리고 또 버려서 마침내 버릴 것이 없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만난다. 우리도 그 자유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이 있고 오늘이 있으니까요. 붙잡고 있던 것들을 하나둘 놓아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놓아준 그 자리에 새로운 것들이 찾아옵니다. 감사가, 평온이,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찾아옵니다. 3개월 후 우연히 다시 박정자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등이 곧게 펴져 있었고 걸음걸이도 한결 가벼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머, 박 선생님,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박 씨는 수줍게 웃으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날 아침이 생각나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해요. 그 다툼도 우리가 서로를 아꼈기 때문이었겠지. 40년을 살면서 서로 편해서 그랬겠지 하고요. 남편도 나름대로 서운했을 거예요. 저 역시도 매일 먹는 된장찌개인데 한 번쯤은 맛있다는 말을 듣고 싶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먼저 가버려서 말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에요. 박 씨는 요즘 매주 수요일마다 복지관에서 상담 봉사를 한다고 합니다. 배우자를 잃고 힘들어하는 어르신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면서 함께 놓아주기를 연습한다고 합니다.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다 저처럼 후회와 미안함에 갇혀 있어요.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면서요. 그럴 때 제가 이렇게 말해요. 그 후회를 붙잡고 있는 동안 좋았던 추억들이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후회를 조금씩 놓아주면 그 추억들이 찾아올 거예요 라고요. 제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놓아주기로 마음먹고 매일 조금씩 연습했을 뿐이에요. 처음엔 1분, 다음엔 30초, 그 다음엔 생각날 때만. 이렇게 조금씩 줄여갔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며느리와의 관계를 회복한 정필순 할머니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정 씨를 다시 만난 건 손주의 돌잔치에서였습니다. 놀랍게도 며느리가 정 씨의 팔을 다정하게 껴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쪽으로 앉으세요. 여기가 잘 보여요.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깜짝 놀랐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명절 때마다 전쟁 같았던 그 집이 맞나 싶었습니다. 나중에 정 씨가 조용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제가 먼저 사과했어요. 그동안 내가 너무 옛날 방식만 고집했구나. 내 방식도 있는데 인정하지 못했구나. 미안하다고요. 며느리가 처음엔 당황했지만 이내 울면서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어머니 마음도 모르고 제 고집만 피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며느리가 어머니, 김치 담그는 법 알려주세요 하기에 깜짝 놀랐죠. 알고 보니 시어머니 입맛에 맞추고 싶었는데 방법을 몰랐대요. 그래서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김치를 담가요. 제 방식 반, 며느리 방식 반 섞어서요. 의외로 맛있더라고요. 손주들도 이제는 할머니 집이 제일 좋아요 해요. 10년 동안 시어머니의 권위를 붙잡고 있었는데 그걸 놓아주니 가족의 사랑을 얻었어요. 놓아준다는 게 잃는 게 아니라 얻는 거더라고요. 이 세 분의 이야기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놓아주기를 실천한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30년 만에 형제와 화해했다고 하고 어떤 분은 불면증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마음이 2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놓아주기는 마법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씩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 삶이 한결 가벼워지고 평안해집니다. 한 보살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놓아주기는 포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에요. 묵은 것을 놓아주면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이 생기거든요. 후회를 놓으면 감사가 들어오고 분노를 놓으면 평화가 들어오고 집착을 놓으면 자유가 들어와요.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것 하나, 아주 작은 것 하나부터 놓아주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 지인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꼭 마음이 흐트러질 때 이 영상을 다시 돌려서 보시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연습 꾸준히 하셔서 마음의 평화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